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보합권에서 혼조로 마감했죠. 네, 정확하게 혼조세가 정확한 표현이네요. 네. 나스닥과 S&P 500은 소폭이지만 그래도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갔고 다우와 또 러셀 2000 등은 또 하락했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들 상황도 보면 그들만의 리그라고 할 만한데요. 애플은 6거래일 연속 올라서 시총 1위 자리를 굳히는 모습이었고 테슬라도 10거래일 연속 상승, 또 엔비디아 역시 목표 주가 상향 소식에 2% 넘게 올랐습니다. 자,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했던 파월 의장의 의회 발언을 두고 시장은 전반적으로 비둘기파적이었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9월 인하 가능성에 힘을 더 실어주려면 앞으로 나올, 특히 이번 주말에 나올 CPI가 중요한데요. 우리 시간으로 이제 11일 밤에 공개되는 CPI 잘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다행히 살아나는 분위기였는데요. 네, 맞습니다. 숨고르기에 들어가나 싶었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상승 전환하면서 연중 최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상승,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상승 재료로 작용하는 모습이죠. 오늘은 과연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 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대출 때문에 은행 다녀오신 분들 계실 텐데요. 금리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내려갔다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받아보니까 은행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또 금리가 그렇게 낮지는 않다라고 하는 분도 꽤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과거 금리 상승기에 비해서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데다가 또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이 미뤄지면서 주택 구입 서두른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반기 대출 똑똑하게 받는 법 무엇인지 하우머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커져가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파월 의장이 힘까지 실어줍니다. 역시 기술주 위주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시장인데요. 다만 그 상승폭이 크지 않습니다. 과연 시장의 기대감을 충족시키면서 이 랠리가 이어지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간밤 3대 지수 어제와 비슷하게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만 0.13% 소폭 떨어진 반면 S&P 500은 0.07%, 나스닥은 0.14%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대체로 대형 기술주들 상승에 기대어 있는 모습인데요. 시총 상위주들도 흐름 보시면 어제 시총 1위 탈환한 애플, 오늘도 0.38% 오르면서 1위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1.44%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엔비디아는 키뱅크가 목표가를 $180로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에 장중 한때 4%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면서 2%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인텔을 제외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쉬어갔고요. 구글은 약보합권, 아마존도 강보합권에서 등락이 갈렸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시면 메타도 0.13% 상승했고 일라이딜리 1.58% 오르면서 간밤의 헬스케어 섹터 성적이 금융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좋았습니다. 이외에 서학개미분들의 웃음꽃을 피워준 테슬라 3% 넘게 오르면서 11일 연속 거침없는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이외에도 실적 발표 앞두고 금융주는 기대감 반영하면서 강세 보였습니다. 간밤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 역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었죠. 상원에 출석해서 통화정책 관련 청문회를 진행했는데요. 여러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고용시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냉각되고 있지만 여전히 강력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용시장이 현재 인플레이션의 원천은 아니라고 덧붙였고요. 물가에 대해서는 이미 좋은 인플레이션 수치를 저희가 한번 봤지만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고 경제에 대해서는 소비 지출이 견고하게 증가하고 있고 자본 지출은 적당하다면서 미국 경기의 견고함을 주장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함을 언급하는 등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정책 변화가 너무 늦거나 빠르면 고용시장과 경기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더 많은 데이터를 통해 확신이 쌓이면 정책 변화를 단행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특히 경제 성장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우려하는 이 발언에 집중을 하면서 금리 인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발언 내용만 보면 시장의 기대만큼 비둘기파적이진 않아서 국채 금리는 상승세 확대됐습니다. 2년물 같은 경우 4.62%대, 10년물은 4.29%대의 오름세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을 안고 이제 시장의 관심사는 점점 실적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 경신 중인 시장이 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최근에 더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시켜줄 견고한 실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 이익 추정치 하향 건수보다 상향 건수가 더 많았고요. 이익 추정치 상향 기조와 함께 상승세를 이렇게 지속해온 S&P 500 지수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기 지표는 둔화되어 가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너무 과도하다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곤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냉각되고 있는 경기 지표들이 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텐데 이미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번 주 후반부터 시작되는 기업들의 실적 더 주목해서 보셔야겠고요. 한편 국제 원유는 사흘째 하락하면서 안정세 보이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베릴이 예상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히진 않았기 때문인데요. WTI 배럴당 81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84달러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에 시장의 기대감은 더 커져만 갑니다. 해석은 분분합니다만 대체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내일 하원 발언까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과거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을 호령했던 일본이 재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소니와 도시바 등 주요 기업들을 중심으로 2029년까지 5조 엔, 우리 돈 43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반도체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탈탄소 시장이 떠오르는 가운데 경제안보상 핵심 물자가 되는 파워 반도체 그리고 화상 센서에 주력하는 모습이 확인됐는데요. 소니의 경우 스마트폰 카메라를 중심으로 수요가 견조하고 또 자율주행으로 제품 용도 확대를 기대하면서 화상 센서 분야에 1조 6천억 엔을 투입하기로 했고요. 그런가 하면 도시바와 롬은 데이터 센터와 전기차 시장 확대를 노리고 파워 반도체 증산에 3,800억 엔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일본 반도체 업계 설비 투자액은 5년 새 30%나 늘었고요. 또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뿐만 아니라 TSMC 등 해외 기업의 반도체 생산 시설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2030년까지 일본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매출 규모를 15조 엔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건 일본의 본사를 가진 반도체 메이커들의 지난해 매출 비율이 8.68%를 기록했는데 증가폭은 작지만 7년 만에 플러스 전환이란 점이 눈에 띄는데요. 잃어버린 반도체 왕좌를 되찾기 위해 전념하는 모습입니다. 일본 자동차 업계가 그간 텃밭으로 여겨졌던 태국에서 중국 전기차들의 드센 공세에 고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스즈키가 내년 말까지 태국 공장을 폐쇄하기로 한 데 이어서 혼다도 현지 공장 한 곳의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5년 전까지만 해도 해마다 22만 8천 대를 만들어내며 세를 과시했는데 지난해 생산 대수는 15만 대로 뚝 떨어졌고 태국 판매량도 4년 연속 10만 대를 밑돌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의 적극적인 전기차 산업 육성 정책 속에 중국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시장에 진출하면서 상황이 뒤집힌 건데요. 중국 브랜드의 태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80% 육박하고 이 중 선두 비아디는 올 1분기 점유율 46%를 독식했습니다. 동남아 전체 시장에서도 중국 전기차 약진이 두드러지는데요. 10대 중 7대는 중국 브랜드가 차지할 정도로 거침없이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분야인데요. 조사해보니 중국 산업계가 생성형 AI 도입에 세계에서 가장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AS와 콜만 파크스 리서치가 전 세계 산업계 의사결정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중국 응답자의 83%가 생성형 AI를 사용한다고 답했는데요. 65%가 사용한다 답한 미국보다도 앞섰고요. 이 설문에 참여한 16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전 세계 평균은 50% 수준이었는데 활용도뿐만 아니라 AI 특허 레이스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유엔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총 5만 4천 건의 특허가 출원됐는데 이 중 절반이 훌쩍 넘는 3만 8천 건 이상이 중국에서 신청됐습니다. 같은 기간 6천여 건으로 2위를 차지한 미국과 비교해도 6배가 넘고 업계로 놓고 봐도 톱5 중 4곳이 중국 업체일 정도로 인공지능 기술 굴기에 전념하는 모습입니다. 배달의 민족 모 회사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가 반경쟁 행위 혐의로 유럽연합집행위원회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휘청였습니다. 회사는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4억 3,3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당국은 배달업계가 경쟁사와 짜고 영업비밀을 교환하는 등 경쟁조의 행위 정황을 놓고 조사 중인데 이 소식에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영 위기에 처한 딜리버리 히어로의 압박에 배민이 중개 수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지난해 배민 인수 이후 처음으로 4천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가져간 딜리버리 히어로가 한국 사업에서 수익을 극대화해 그 이상의 배당금을 확보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뉴욕장에서 여러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자 양시장 모두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반도체단에서 상승세가 나오면서 코스피가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반도체 생태계 내에서 가장 각광받았던 테마는 유리기판이었는데요. 최태원 SK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반도체 유리기판 사업장을 찾으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제 업계에 따르면 SK 최태원 회장은 미국 출장 기간 중 앱솔릭스를 찾아 유리기판 양산 공장을 둘러보고 사업 현황을 보고받았다고 합니다. 앱솔릭스는 SKC가 고성능 컴퓨팅용 반도체 유리기판 사업을 위해 2021년에 설립한 자회사인데요. 세계 최초로 유리기판 상용화를 앞두고 있어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고객사 인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앞서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삼성전기 사업장을 찾아 유리기판 등 신사업 개발 현황을 점검하기도 했죠. 유리기판은 전력 소비량은 줄이고 또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AR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SK와 삼성 모두 유리기판 양산에 힘을 쏟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자 어제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HP 테크놀로지가 25.86%, 필옵틱스가 9.6% 올랐고요. 또 앱솔릭스의 모회사 SKC가 4.32% 뛰었습니다. 그 밖에 YC캠이 4.22%, 캠트로닉스가 3.01% 상승했습니다. 체코 정부가 조만간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의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난달 14일 체코전력공사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전력공사의 최종 입찰서를 체코 정부에 제출했는데요. 7월 17일이면 두 입찰국 중 우선협상 대상자가 가려질 예정입니다. 이번에 한국이 체코 원전에 성공하게 된다면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출 성공 이후 15년 만에 성과를 내게 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30조 원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어제장에서 원전주가 강세를 보였던 것은 체코 신규 원전 수주 기대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현재 체코 현지에서는 프랑스 전력공사가 러시아와 협력 관계가 있음을 우려하면서 한국 정부의 수주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현지에서는 에너지 안보 측면 그리고 기술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프랑스의 입찰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점차 커지면서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뛰었는데요. 한전산업과 서전기전 모두 상한가에 거래됐고요. S&T 에너지와 우리기술도 모두 20% 넘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A프로젠도 12.43% 뛰어 올랐습니다. 최근 도심 내에서 급발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려는 운전자들이 급증했습니다. 페달 블랙박스란 엑셀, 브레이크 등 운전석 하단에 페달을 녹화하는 블랙박스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급발진 신고 236건 중 실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는데요. 페달 오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대비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서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페달 블랙박스가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약 30% 정도 매출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편 연이은 사건 사고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페달 블랙박스를 장착할 것을 의무화했고 또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이슈에 차량용 블랙박스 관련주들이 주목받았는데요. 어제장 마감 상황 보면 파인 디지털, NCN이 모두 5%대 상승했고 이어서 팅크웨어도 4.68% 상승했습니다. 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3.45%, MC넥스가 1.35% 올랐습니다.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현지 시간 8일 뉴욕 증시에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애플은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애플은 지난달 13일 이후 25일 만에 시총 1위였던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쳤습니다. AI 모멘텀에서 다소 뒤져있다는 평가를 받은 애플이 내년 인텔리전스 서비스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1위에 오른 것입니다.
현지에서는 애플이 기업 가치 4조 달러에 도달하는 최초의 기업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댄 아이브스 웨더부시 증권 애널리스트는 애플이 시총 4조 달러로 가는 길을 밟고 있다면서 애플 생태계에 도입되는 AI 기술은 서비스와 아이폰 하드웨어 양쪽에서 수익화가 가능하다면서 이는 주당 30에서 40달러의 가치를 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애플의 저력에 아이폰 부품주도 동반 상승했는데요. 어제 지니틱스가 5.72%, 파이넴텍이 3.01% 올랐고요. 또 LG 디스플레이와 BH 모두 2%대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서머랠리가 시작된 걸까요? 어제 시장의 장중에 또 한 번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2,340조 원에 육박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고점, 신고가, 사상 최대 이렇게 투자 심리를 자극할 만한 표현들이 계속 붙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하 기대를 키우는 발언까지 내놓은 만큼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더 뚜렷한 상황입니다. 2,900선을 향해 가는 우리 시장, 개장 전 어제장부터 복귀하시죠. 양시장 어제 모두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0.34% 올라서 2,867.38포인트. 제한된 범위에서 움직이면서 장중의 고가는 반납했지만 강세였고요. 코스닥도 0.13% 추가 상승하며 860선에 안착했습니다. 수급 마감 상황입니다.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 상황이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유가 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의 주식 보유 비중이 3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강하게 매수하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3,130억 원 매수 우위. 반면에 개인이 2,935억 원 매도 포지션이었고 기관도 291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주체의 양매도가 나오면서 지수의 상승이 제한됐습니다. 외국인이 5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하면서 617억 원의 팔자세, 기관도 1,085억 원 매도 우위 기록했고요. 개인만 홀로 1,723억 원 매수 포지션 취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입니다. 반도체는 달리고 자동차와 밸류업은 멈춰섰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강세로 유가증권시장 반도체 투톱은 강했습니다. 삼성전자가 0.46%, SK하이닉스가 2% 넘게 뛰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LG에너지솔루션도 부진한 실적 발표 이후에도 2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셀트리온은 천식과 두드러기약 바이오시밀러의 영국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에 2%대 상승세 시현했습니다. 반면에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판매법인 전기차 판매량 조작 혐의로 피소됐다는 소식에 각각 3%, 1%대 조정을 받았습니다. KB금융도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일부 헬스케어와 반도체 소부장주가 강한 반면 2차전지 대표주들에서는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가장 눈에 띈 건 삼천당 제약이었죠. 일본 제약사와 먹는 위고비 복제약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이후에 계속해서 고점을 높이고 있는데요. 어제도 7.46% 상승부를 키면서 시총 5위에 안착했습니다. HLB와 셀트리온 제약도 강세였고 인후공업도 6% 넘게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그리고 엔캠 등 2차전지 종목은 2에서 3%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주식시장 정규장 마감 기준으로 환율은 소폭 내렸습니다. 1원 70전 떨어져 1,381원 60전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역외 환율은 1,383원 70전으로 다소 고점을 높인 상황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9월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지만 명확한 신호가 부재해서 달러 인덱스와 국채금리가 상승한 영향인데요. 오늘 외환시장 다소 강세 출발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지수는 연고점, 시가총액은 역대 최대, 하반기 시장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반기 대응 전략을 촘촘하게 세워야 할 시기인데요. 사실 올해 상반기에 개인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다소 부진했습니다. 상반기에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판 종목, 산 종목을 정리했는데요. 현대차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아, KB금융 등 많이 팔아치운 종목에서 신고가가 나왔고 네이버와 LG화학, 엔캔 등 사들인 종목은 낙폭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증권에서는 크게 떨어진 실적주에 대해서는 배틀을 짧게 잡고 반도체와 고배당주에 대한 중장기 베팅이 유효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압도적인 반도체 실적 대비해서 나머지 코스피 종목들에 대한 실적 수정치는 7월로 접어들면서 점점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현대홈쇼핑이나 세아베스틸 지주, 현대GF홀딩스, CJ대한통운, 한국전력 등에 대해서는 트레이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고요. 대신에 반도체와 고배당주에 대해서 방망이를 길게 잡으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적 전망치가 높다고 무턱대고 사들일 게 아니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에 영향을 줄 이슈들 체크하시죠. 오늘은 일본과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나옵니다. 아시아 경제 흐름 가늠해 볼 수 있겠고요. 밤에는 파월 연준 의장의 하원 반기 통화정책 보고와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행사가 열리는데요. 금리 인하 수혜주 그리고 IT 업종의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전력설비와 전선 그리고 HLB 그룹주가 강했습니다. 전력설비와 전선주는 구리 가격 상승에 들썩였는데요. 원자재 투자자들이 구리 가격의 추가 상승을 전망하며 구리를 대거 사들이고 있다는데 이 소식에 대원전선과 세명전기, 가온전선, KBI메탈, 대한전선, 일진전기 등의 종목이 강했습니다. 또 HLB 그룹주는 만성 대사질환 진단관리 플랫폼 개발기업 바라바이오를 인수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오늘장에서도 이런 흐름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테슬라 등의 종목이 또 오른 만큼 우리 시장 반도체와 2차 전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에 반도체와 2차 전지주 훈풍까지 받아들인 우리 시장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사실 상승 탄력은 크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시장 힘 자체는 우상향인 것 같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상원에서의 증언 자체도 좀 시장의 힘을 보태는 역할을 해줬던 것 같아요. 네, 이따가 이제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시는 내용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네. 아니 파월 의장이 깜빡이는 분명 켰습니다. 그렇죠. 깜빡이는 분명 켰는데 이게 지금 이 깜빡이의 성격이 그래서 진짜 운전 베테랑이 하듯이 네. 일찌감치 깜빡이를 넣거나 이제 차선 변경합니다 해서 한 200-300m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들어가는 깜빡이인지 예. 초보자들 내지는 그 운전면허 잘못 배운 분들 왜 갑자기 나 들어가야지 하면서 옆에 차가 오든 말든 갑자기 넣고 들어가는 이 깜빡이인지
후자의 경우라면 이제 7월 달에 네. 당장 이달 말에도 이번 주 또 CPI 보고 네. 그거 봐. 인플레는 괜찮잖아. 고용이 지금 걱정되잖아. 이 얘기인데 그래서 바로 할란지 그게 이제 관건인데 또 하나 저는 지난밤 분명히 파월 의장의 발언은 시장에 힘을 실어줄 만하다고 다들 보는데 시장이 시장이 상승 탄력이 크지 힘이 않았다고요? 그렇게 없어요. 다우지수 30개 중에 빠진 종목이 19개입니다. 근데 그동안 쏠림 현상 사실 계속 있어 왔잖아요. 예, 걸어왔으니까. 네. 예, 그래서 아까 또 우리 장현직 아나운서 또 소개한 어제장 오늘장에서 상반기 개인 순매수 하는 거는 죄다 신저가 뭐 이런 분위기고 네. 이렇게 순매도한 종목들이 또 계속 올라가고 하는 여기서 한번 개인들이 한번 이기는 승부도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팽팽하게 붙었잖아요. 네네. 이 정도면 뭐 우리는 판례하는 개인들하고 아니야 이거 한번 잡아 당겨 볼 거야 하는 외인들인데 근데 이게 국내 증시하고 또 미국 증시하고 약간 성향이 달라서 또 성향이 달라가지고 예. 그러니까요. 예, 막 이 정도에서 바로 모셔보죠. 예, 바로 모셔서 네. 멘탈 잡읍시다. 네,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부 유동원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왜 한숨부터 쉬세요? 네. 지금 유건 부장님은 지금 계속 승승장구하고 계신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자금 들어오고 있죠. 미국 네. 쪽으로 가자는. 네, 뭐 하루에 한 10억씩. 하루에 한 10억씩. 네.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나 최근 들어 또 테슬라까지 보면 역시 이 두 개가 우리나라 저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의 보유 원투 1, 2위인데 그렇죠. 성적이 좋아요. 네, 일론 머스크가 아마 뭐 그 태극기로 테슬라 만들어 가지고 예? 그 올렸더라고요, 트위터에. 아 그래요? 예, 예. 알긴 그만큼 아는구나. 이제 한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테슬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다. 뭐 이렇게 나오면서. 네. 네. 뉴욕장 한번 지금 한번 점검 한번 해주셔야죠. 네. 자, 미국 증시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상반기만큼의 어떤 상승 추세는 나오긴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상반기만큼 강한 장이 나와버리면 그거는 이제 거품이 좀 너무 빨리 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천천히 올라가는 시장이 좋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보통 근데 이제 대선이 있는 해가 다 아시겠지만 하반기가 훨씬 강한 장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또 올라가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은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미국 증시가 그렇게 힘이 아주 강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예, 예. 시작했을 땐 조금 강했다가 좀 이제 주춤주춤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연말까지 경기 침체가 안 온다라는 어떤 확신도 있어야 되고 또 금리도 내려준다라는 확신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슈들 또 뭐 누가 당선이 될지에 대한 어떤 윤곽도 나와야 되고 어떤 정치적인 이슈들이 또 포함이 될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생각할 것들이 좀 많죠. 네. 뭐 아시겠지만 올해 연초 대비해서 S&P 500이 지금 벌써 거의 뭐 한 17% 올랐고요. 뭐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22%나 올랐어요. 예. 7개월 만에 그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아시겠지만 S&P 500의 지난 30년 평균 상승률이 8%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연간 평균 상승률이.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데이터를 확인할 시기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내일 모레 나오는 CPI, PPI 확인해야 되고 또 아시겠지만 이제 실적이 이번 주 목요일부터 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2, 4분기 실적. 그것도 또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네. 조금 이제 숨고르기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고용 지표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맞습니다. 사실 이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시장이 금요일 날 제법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예. 그리고 또 방향성을 좀 보여줬어요. 방향성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대형 기술주 위주의 상승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신규 이 고용 부분에 있어서는 20만 6천 건이 나왔어요. 원래 19만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임금 상승률도 0.3% 상승을 하면서 3.9% 나왔어요.
자, 이 숫자만 놓고 보고 있으면은 이게 강한 모습인가 아니면 아닌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아주 안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고용지표, 신규 고용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신규 고용을 보시면은 이게 지금 4월, 5월, 그다음에 6월 달 발표가 지금 높게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은 발표치하고 실제 숫자하고가 괴리가 멀죠. 그렇죠. 예, 지금 4월 달엔 16만 5천 명이라고 발표했는데 실제로 나온 건 10만 8천 명이고요. 또 5월 달에는 27만 2천 명이라고 얘기했는데 21만 8천 명이니까 매달 발표했던 숫자보다 실제로 나온 숫자가 5만 명 이상이나 더 낮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20만 6천 명 발표했으니까 또 5만 건 정도 낮다 그러면 15만 미만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드리는 거냐면 저희가 이 비농업 고용자 수가 15만 이상으로 늘어나는 게 계속 일어나면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숫자입니다. 너무 많이 고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그런 모습으로서 15만 건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거는 이제 전체 모든 고용을 다 더한 부분이고 우리가 민간 고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정부 고용을 제외한 숫자가 있는데 예상치가 16만이었는데요. 실제로 나온 숫자는 13만 6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훨씬 낮게 나왔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발표 내용은 20만 6천 명이나 나왔지만 그중에 정부 고용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나와 있지만 지금 실업률도 지금 4.1%로 확대가 된 상황이잖아요. 차트를 한번 좀 띄워주시면은 지금 4.1%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 회색 선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고 예측이 되고 있는 전망치들입니다. 실업률이요. 예, 컨센서스가 예. 컨센서스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얼마가 나오고 있냐면 내년 3월, 4월이 되면 4.2%까지 올라갈 거다. 이 연준이 바라는 모습은 4.4% 이상으로 올라가는 건 바라지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은 당연히 금리를 내려줄 거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래서 이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고 나서 바로 이 9월 달에 금리 인하의 가능성에 있어서 원래는 한 60%대였거든요. 그게 지금 80% 이상으로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파웰 의장이 어저께 한 발언을 보고 있어도 아마도 9월 달에 금리를 내려줄 확률은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되는 게 아니냐 정도이고요. 7월 달에 내려줄 가능성은 뭐 지금은 이 얘기 나오는 걸 들어보고 있으면은 더 많은 데이터를 확인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7월 말에 이 미 연준 미팅에서는 그렇게 금리를 내려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9월 달에 금리를 내리는 것을 감안을 하시고 전체적인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이라든지 투자의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저기 그래요. 일단 우리 이제 본부장님의 지금 설명은 급하게 가는 것보다는 천천히 견조하게 가주는 게 좋고 네. 그런 측면에서 고용 시장이 너무 타이트하고 너무 과열돼도 안 되고 인플레는 여기서 다시 옳았으면 안 된다. 그런 그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는데 네. 지금 이 와중에 조금 이렇게 월가에서도 그렇고 여전히 이제 우선 뭐 가장 그동안에 비관론 쪽에 선두에 서 있었던 콜라노비치는 일단 뭐 물러나기로 됐고 네. 마이크 윌슨이 살짝 꺾었다가 또 이제 살살 또 머리를 더 미네요. 또 한 네. 10% 정도 조정 얘기하고. 네. 그리고 이 기사가 눈에 뜨이는데 네. 한 이틀 전에 나왔는데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인가 그 저자 네. 로버트 기요사키 네. 제목 자체는 역사상 최악의 폭락장을 대비하라 이래가지고 뭐 네.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채권이고 비트코인이고 금이고 다 던져라 이러는데 그것만 봐서는 이 양반 뭔 소리 하나 싶어갖고 들다 보니 그러고 나서 기사를 조금 더 읽어보면 이 사람 주장은 그렇게 한번 폭락을 하고 나면은 내년 말쯤에 이제 강세장 사이클이 다시 돌아와서 금은 온스당 15,000달러, 은은 뭐 온스당 110달러, 비트코인은 1,000만 달러로 돌파하겠다. 이러면 지금 이거 붙들고 있어야 됩니까? 그냥
팔았다가 이 양반 말 맞다나 이렇게 폭락 왔을 때 다시 사야 됩니까, 이거? 왜 그분을 말씀을 듣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네. 차라리 유동원 말을 들어라. 아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분은 네. 지금 주구장창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가상화폐를 지금 $1000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예, 벌써부터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 모든 자산을 예.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를 사라라고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달러는 가짜 화폐래요. 이 양반 말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무슨 말이죠? 죄송합니다. 네. 아무 말 대잔치인가? 예, 그냥 저는 별로 그렇게 뭐 제가 그분의 책을 읽은 적도 없고 솔직히 관심도 없고 죄송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마이크 윌슨이 얘기하는 거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 네네. 같이 일했던 사람이니까 이분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10%의 조정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S&P 500이 네. 얼마나 올라갈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금리를 4%를 반영을 하고 들여다봤을 때 5,800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금리가 이렇게 파웰 의장이 얘기를 하고 다 얘기를 하는데도 잘 안 빠지죠. 예. 4.5에서 4.3까지 내려왔지 바로 4%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4%까지 빠져야지만 저는 5,800 이상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지금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이 금리가 스티키하다, 잘 안 움직인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재정 부담이라든지 또 전체적인 어떤 인플레이션 숫자에 있어서 좀 더 확인하고 싶어하는 시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급하게 바로 6천 간다. 이런 건 말이 안 되고요. 지금 현재의 5,500을 뚫었기 때문에 지금 4.3%로 계산했었을 때는 5,500에서 5,600이 적절한 가치입니다. 저희의 판단으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더 올라가면은 그게 좀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죠. 그래서 저희는 5,800을 뚫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금리도 천천히 떨어져 준다. 앞으로 5개월 동안에 0.3%포인트 정도 더 떨어져 준다라고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또 그 구간에 미 연준이 금리를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정도 내려준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리를 내리는 시그널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뭐냐면 금리를 처음으로 내리기 시작했서부터 단기간 안에 경기 침체가 들어와 버리면 지금 말씀하신 그 급락장에 대한 리스크가 생깁니다. 근데 그거는 바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1년 안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예측이 되기 시작하면 금리를 처음 내리기 시작해서 1년 뒤까지 마이너스 한 10%, 많이 빠져야 한 15% 정도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해에 경기 침체가 오는 게 계속 이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추가로 또 20% 빠져서 2년의 기간에 걸친 기간 동안에 30% 이상 빠지는 시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온다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은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내릴 겁니다. 그래서 이 장단기 금리 차 역전 현상도 빠르게 해소가 될 거고요. 그러면서 이 단기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떨어뜨릴 거니까 그게 이제 경기 침체의 시그널인 거고요. 그게 아니고 미 연준이 아주 천천히 금리를 올해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또 내년에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숫자를 한번 보시면은 2025년 9월까지 지금 페드워치의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 CME 그룹에서 발표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 있으시면 내년 9월, 내년 말 정도까지 떨어뜨리는 규모가 1.25에서 1.5%. 그러니까 올해 연초에 생각했던 숫자를 지금 이제는 2년으로 보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 기준금리가 한 4%나 4.25 정도까지 간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는 저희는 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로 떨어뜨렸을 때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땐 경기 침체가 내년 연말까지 안 온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리를 처음 떨어뜨리기 시작해서 1년 뒤에 20% 더 오르고요. 또 그 경기 침체가 계속 안 오면은 그 이후에 또 20% 이상 더 오르는 거죠. 그래서 향후 9월에 금리를 처음으로 내리기 시작해서 내년 9월, 내후년 9월까지 미국의 S&P 500이 최소 40%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2년에 걸쳐서 그래서 1년에 뭐 20%씩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또다시 저희는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들여다봐야죠. 네. 고용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미국의 이 생산성 지표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GDP 성장률이 지금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면서 들여다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GDP 성장률의 숫자는 2% 이상이란 말이죠. 예. 최소. 아마 2.5% 이상일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 숫자가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미국 증시는 이게 지금 고점이 아니고 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는 그런 구간이 앞으로 2년간 이어질 수 있다. 이 정도로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물론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하고 있는 뭐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들여다보면서 예.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짚어볼 필요는 있고 오늘 또 그걸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자체는 그렇게 급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천천히 떨어졌을 경우에 예. 말씀드린 대로 1.25%를 떨어뜨리면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얼마냐면요. 저희는 10년 마이너스 2년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워낙 MMF에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는 10년 마이너스 3개월을 더 중요하게 보는데요. 네네. 지금 마이너스 1.11%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4.3%의 장기 금리가 안 떨어진다라는 가정을 놓고 단기 금리를 1.25% 떨어뜨려 주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 현상이 해소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에 6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온다. 이게 보통 통계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떨어지는 게 오히려 맞는 거죠. 그만큼 경기가 튼튼하다는 얘기고요. 네네. 미 연준이 봤을 때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금리를 빨리 많이 떨어뜨리겠죠. 그러면 경기 침체가 좀 더 빨리 올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회복하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이 얘기를 또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이 얘기하는 내용은 어쨌든 이 PER을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S&P 500의 PER이 21배거든요. 네. 지난 뭐 5년 평균이 한 18배 정도 되니까 네.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정말 많이 올라갔었을 때 24배까지 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까지 올라갈 룸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난 5년에서 10년 동안에 미국의 이 기업들의 어떤 행보가 순이익을 벌어들이는 게 굉장히 커졌고 그리고 그 벌어들이는 순이익을 주주 환원 100% 가까이 하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PER이 확대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리가 4%로 떨어진다고 하면 1 나누기 4% 했었을 때 25배까지의 PER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좀 쉬어가야 되는 건 맞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당장 25배 간다 얘기 또 아니고요. 예. 앞으로 2년에 걸쳐서 25배까지 확대되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조종보다는 좀 숨고르기 네. 예. 아니면 좀 더 많이 올라갔다가 뭐 많이라는 아니고 한 뭐 이 5,800을 10월 전에 9월 전에 한번 보고 9월 10월에 조정이 좀 있고 또 다시 이제 11월 12월에 선거가 일어나고 나서 대선이 일어나고 나서 다시 좀 올라가서 연말을 5,800 이상에서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네. 물론 계속해서 어떤 여러 가지 지표들을 계속 보면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가장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유본 부장님 설명하는 저 모습하고 네. 마이크 윌슨이 이렇게 저 CNBC 같은데 저기서 나와서 인터뷰하는 그 화면이 같이 겹쳤는데 우리 유본 부장님의 아우라가 전혀 뭐 마이크 윌슨한테 안 밀리시네. 예. 제가 이번 주에 CNBC 인터뷰 했습니다. 하셨어요. 네, 예. 삼성전자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예. 하고 왔습니다. 저는 좀 밀리네. 마이크 윌슨하고 같이 나오니까. 아씨. 일부러 지금 같이. 조금 밀리네. 예. 근데 별 저기 말씀. 장사를 해도 저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지금 우리 국내 증권사들이 갑자기 막 삼성전자 12만 원 갑니다라고 막 리포트들이 줄줄이 나오는데 네. 이 그때 언제입니까? 저 재작년이었나? 저 윈터 이즈 커밍 반도체 쪽에 무슨 겨울이 온다 해갖고 삼성전자 아작을 냈던 모건 스탠리인데 네. 여기 모건 스탠리가 어제 나온 리포트는 보니까 10만 5천 원 상향 목표가를 제시하는 거예요. 네. 요런 게 장사 잘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맞죠? 9만 원을 갖다가 언제가나 액하고 있는 와중에 12만 원 얘기하는 것보다는 네. 10만 5천 원 정도 제시하는 이게 네. 뭐 제가 한국 시장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지는 않지만 네. 제가
한 달 전부터 그 얘기 해드리지 않았었나요? 하반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만약에 반도체만 투자를 한다면 한국에 있어서 SK 하이닉스 위주의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제 6월이 지나고 나서 들여다봤었을 때 우리가 판단하기 6월 달 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그 밸류에이션 갭이 이제는 많이 좁혀졌다. 즉 삼성전자의 매력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어떤 주가 퍼포먼스가 비슷하게 나올 거다.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에는 그냥 압도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보다 훨씬 좋았었죠. 근데 이제 제가 며칠 전에 CNBC에 나가서 얘기했던 내용은 삼성전자도 이제는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너무나 높고 그리고 저희는 아마 앞자리 수가 하나 더 늘어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물론 12만 원까지 간다는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만 저희 하우스의 목표가가 아마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심지어 제가 제 유튜브에 주말에 만들었던 내용으로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만약에 전 세계에서 딱 2개의 지수만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75%를 나스닥 100, 25%를 코스피 200 이렇게 투자하자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대만 가권 지수였거든요. 대만 가권 지수가 TSMC가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수익률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딱 하나의 신흥국 지수만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제가 좀 삼성전자에 대해서 좋게 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코스피 200에 대한 매력도도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소장님도 좀 말씀 주셨는데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간밤에도 보니까 뭐 엔비디아는 이제 130달러 돌파했고 테슬라도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좀 랠리를 펼쳐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빅테크 쪽의 쏠림 현상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뭐 제가 그저께 제가 알고 있는 국내 투자자 중에서 미국 투자를 가장 많이 하시는 기관이나 고객분들이랑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계속해서 빅테크에 대한 관심들이 더 늘고 있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드렸었죠. 한 달 전까지, 한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대형 기술주의 투자를 전체 포트폴리오 한 40% 정도 가져간다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시면 대형 기술주가 30%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40% 정도 들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었을 때 옛날에는 어떻게 투자를 했었냐면 엔비디아를 30%, 테슬라를 5%, 요 정도만 투자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한 2달 동안에 포트폴리오 바꿨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비중을 20%대로 떨어뜨리고 20% 미만대로 떨어뜨리고 테슬라의 비중을 20%대로 높이고 이런 전략을 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략이 지금 뭐 그렇게 가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대형 기술주들의 매력도는 사실 누가 1등을 할 거냐 많이들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게 뭐 거기서 플러스 3 정도, 뭐 빅테크 10개 기업에 투자를 하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애플도 충분히 매력 있고, 애플도 있고, 그래서 뭐 전체적인 뭐 테이블을 지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희가 이제 7개 종목으로 놓고 봤었을 때 저희는 여전히 엔비디아의 매력도가 가장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저게 목표 주가가 전혀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그냥 상대적인 매력도를 보는 거고요. 2등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로 올라왔고 테슬라가 지금 워낙 주가가 30% 이상 급등을 했잖아요. 지난 한 주 동안이었나?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좀 떨어진 거고요. 그리고 4위가 이제 알파벳 구글이 나오고 그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이제 아마존, 메타, 애플 정도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저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M7 종목의 총 합계 매력도가 53.2%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상대적으로 지금 어떠한 지수보다도 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스닥 100 지수 또는 코스피 200 지수보다도 더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좀 부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관련된 ETF, 우리나라에도 상장된 ETF가 있습니다. 또는 미국에 상장된 ETF도 있고요. 그거 아니면 뭐
테크 10개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는 그런 ETF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어느 걸 샀다가 어느 걸 팔았다가 잘 본인이 못 하겠으면 맞아요. 예, 그런 ETF를 그냥 종합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또 단가가 워낙 높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사기도 어렵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냥 ETF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 저 M7이 계속 가냐면요. 네. 만약에 그 과거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모습이었다. 그러면 전 걱정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윈도우가 나오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그냥 독점 중에 독점이었죠. 예. 그러면서 10년 동안 주가가 안 움직였단 말이에요. 반독점법에 걸렸고 모든 부분에 다 걸린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알파벳, 아마존, 메타, 애플 7개 기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과점화에 해당되지 독점으로 해당되지가 않아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독점 어떤 리스크를 뭐 들이민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떤 법률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는 어쨌든 이 7개 기업들이 가장 현금 흐름이 좋고 그 현금 흐름을 가지고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AI 관련된 산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 일으키고 또 나중에 서비스를 만들어내면서 실적을 일으킬 수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30%, 40%는 대형 기술주를 들고 있으셔야 된다.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이게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네. 이거 말고 다른 거를 들여다보시고 뭐 중소형주 찾으시고 하시는데 그래도 지금은 아직은 대형 기술주 위주의 투자가 맞지 않나. 여기 보시면 저희가 대형 기술주 플러스 IT 업종에 대해서 투자 비중을 자그마치 63%나 들고 가자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전략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늦어도 죄송합니다. 아무리 빨라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이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크게까지 변화시킬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입니다. 오늘 0.2% 소폭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지수는 2,858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은 0.2% 소폭 상승이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862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호가에서는 0.9% 지금 하락이 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7,000원이고요. SK하이닉스 0.6% 내림세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37,000원. LG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되고요. 현대차 0.5%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276,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 예상되고요. 기아가 1.5%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26,600원.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되고요. 셀트리온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86,600원. KB금융이 2.4% 상승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87,300원. 포스코홀딩스 0.8% 하락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지금 호가에서는 보합이 예상됩니다. 어제 2% 약세를 보여줬는데 오늘장에서는 좀 보합 예상되고 지금 193,8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알테오젠이 0.9%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26만 원. 에코프로 1.7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03,000원. HLB가 1% 하락이 예상되고요. 호가는 94,000원이고요. 삼천당자 5%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2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HPSP가 0.3% 하락 예상되고요. 리노공업은 보합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엔캠은 2.4% 하락 예상되고 호가는 21만 5천 원. 셀트리온자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클래시스가 1.38% 상승 예상되고 호가는 51,4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여가량 남았는데 일단 뭐 국내 증시도 보합권이 예상되고 사실 이게 호가와 또 개장하고 나서 장중 흐름은 또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좀 예측 자체가 쉽지는 않네요. 예, 그러네요. 의외로요, 2,860 내지 뭐 2,850에서 한 70 사이에 있던 요 기술적 저항 구간 돌파하는데 제법 또 시간이 걸리네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결정적으로 확인이 아직 안 됐고 CPI나 FMC나 그렇죠. 이렇게 또 다지다가 어느 모멘텀에 의해서 또 추세를 또 확 잡아갈 수 있는 거니까. 요런 식으로 하고 나서 이제 열면은 많이 갈 수 있죠. 그렇죠. 다지고 가면은. 일 갖다 그냥 훅 올라갔으면은 또 그거 할 뻔했는데 귀추가 주목되는데 아니 그래도
유본 부장님께서도 한번 어제 파월 의장 그래도 모두가 주목하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네. 파월 의장도 한번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파월 의장의 그 의회 증언 상원에서.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그 여태까지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예. 금리를 올리는 게 너무 늦었잖아요. 그래서 내리는 게? 과거에 너무 금리를 늦게 올리는 너무 늦게 올렸었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쳤다는 평가를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렇죠. 예. 엄청나게 거의 1년 가까이 예. 놓쳤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떤 블레임을 받았기 때문에 악평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금리를 내리는 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어떤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모습이 나와야지 네. 내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데이터 포인트 한 2번 내지 3번 확인을 해야지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네. 그래서 7월 달에 원래는 저는 충분히 내려줘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네. 더 확인하겠다라는 의사를 자꾸 보여왔잖아요. 예. 그래서 7월 달에는 안 내릴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번 달 나오고 또 다음 달 나오고 그러고 나면 그죠? 그러니까 6월 숫자, 7월 숫자, 8월 숫자 확인하면 그때는 금리를 내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여태까지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놓고 봤었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은 저는 많이 내려놓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 금리를 9월 달에 내려줄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리를 너무 빨리 내려버리면 우리가 경험했던 이 닷컴 버블 나왔던 시기 보시면은 3번 연속으로 0.75를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그냥 날아가는 시장이 나왔고 그게 엄청난 어떤 거품 시장이 나왔고 또 뭐 2000년에 돌입한다는 것까지 들어오면서 엄청난 설비 투자가 막 들어오면서 그게 과열 그리고 뭐 고용 증가 등등으로 연결이 되면서 엄청난 위기가 터졌죠. 2000년도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 전혀 바라지 않을 것이고 근데 여기에서 또 변수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터지기는 터진다 하더라도 언제 터질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게 있기 전에 훨씬 더 큰 장이 쓰고 난 뒤에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섣불리 던지는 건 아니고 또한 또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이고 그래서 금리를 내려주는 걸 보고 나서 또 더 사셔도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천천히 템포를 맞춰가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가 지금 30% 급등을 해버리면 여기다 대놓고 저희가 또 질러 얘기 못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는 테슬라의 적절한 수준의 어떤 이 가치를 보면은 올해 연말까지로 계산했었을 때 한 280불 정도로 저는 보고 있고요. 내년으로 봤었을 때 한 360불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그 내후년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정말 이 AI 관련된 쪽에서 이익 증가율이라든지 로보택시 관련된 이익 증가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 소프트웨어 쪽에서 엄청나게 이익 증가율이 들어온다라고 가정하면은 $500를 넘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너무 먼 미래이기 때문에 미리부터 지금 막 설레발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시면 $160 아니죠. 거의 $140도 살짝 찍었었죠. 그러면서 지금 올라가는 거니까 그거에 딱 2배가 얼마죠? 280불이란 말이죠. 전에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테슬라의 주가가 거의 100불 근처 갔다가 바로 $200까지는 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쉬다가 또 다시 올라가면서 $300까지 갔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서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테슬라는 참 재밌는 종목인 게 참 모멘텀을 잘 탑니다. 그래서 이쪽은 약간 좀 트레이딩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팔 때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벌써 이렇게까지 많이 튀었는데 여기다 대놓고 막 질러 이건 아니고요. 좀 천천히 보시면서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뭐 계속해서 좀 쏠림 현상이 이어진다라고 하니까 좀 많은 분들이 좀 급하게 좀 대응하실 수도 있는 구간일 것 같은데 어떤 미 연준의 행보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좀 천천히 대응해도 늦지 않고 여전히 쏠림 현상은 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또 이제 뭐 경기 침체 시그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개장하고 구체적인 좀 상황을 좀 체크해 보면서 시장 흐름을 좀 예측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국내 증시는 좀 보합권 출발이 예상됩니다. 간밤 뉴욕 증시 S&P 500, 나스닥 사상 최고치를 이어갔죠.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7월 10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이제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보합권에서 또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이 가운데 S&P 500과 나스닥은 그렇게 상승 탄력이 크진 않았습니다만 계속해서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상원에서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일단 비둘기적이다라는 시장 해석이 나왔고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요 빅테크 관련주들 엔비디아는 지금 130달러를 돌파한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빅테크 관련주의 강세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국내 증시 출발 상황은 어떤지 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약보합권이네요. 지금 각각 2,863포인트, 859포인트, 858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2% 떨어집니다. 87,6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0.6% 하락하네요. 23만 7천원. LG에너지솔루션이 강보합권으로 36만 3,500원, 현대차 강보합권이죠. 27만 5천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소폭 올라갑니다. 지금 보합권이네요. 79만 6천원이고요. 기아가 0.3% 떨어집니다. 12만 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약보합권이고 셀트리온도 떨어집니다. 18만 5,900원. KB금융은 보합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0.6% 하락합니다. 37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일부 금융주, 정유주, 자동차 섹터를 제외하고는 대형주 쪽에서는 지금 하방 압력이 조금 더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지금 에코프로비엠은 0.9% 올라갑니다. 오늘 좀 반등을 보여주네요. 19만 5,600원. 그리고 알테오젠 0.57% 상승합니다. 26만 4천원이고 에코프로가 1.8% 상승합니다. 10만 3,300원. HLB가 1.58% 떨어집니다. 9만 3,600원. 삼천당제약 6% 강세입니다. 22만 2천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지금 HPSP는 0.3% 하락하고요. 리노공업이 0.8% 떨어집니다. 엔캠 1.5% 하락이고 셀트리온 제약이 0.7% 떨어집니다. 9만 4천원이고요. 클래시스가 0.79% 상승하면서 5만 1,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전선 관련주, 전력 설비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지금 KBI 메탈이 11% 급등합니다. 2,740원이고요. 재룡전기 0.8% 올라가고요. 대원전선도 9.28% 상승합니다. 4,535원. 대한전선도 3.2% 상승하죠. 15,470원이고 가온전선 7.5% 강세입니다. 53,400원이고요. LS 에코에너지가 1% 상승합니다. 34,600원. LS도 1% 이상 올라가고요. LS 일렉트릭도 2.58% 상승하면서 21만 8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진전기도 2% 강세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전력설비 관련주들도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세명전기 12% 급등합니다. 지금 9,540원이고요. 대원전선, 가온전선 다 보셨고 한전산업 6% 상승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대원전선 세명전기 보셨고 한전산업이 지금 6% 강세 15,650원이고요. 광명전기도 1.78% 상승합니다. 제일일렉트릭 3.64% 상승하면서 9,120원이고요. 재룡산업도 3.6% 올라갑니다. 그밖에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모두 강세 흐름 보여줍니다. 역시 AI 반도체 칩 수요 증가에 따라서 전력 그리고 전선 설비에 대한 수요도 급증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국내 증시에서 전선, 전력 설비 쪽으로 다시 한번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ESS 관련주들 흐름도 좋습니다. 삼진 L&D가 12% 급등합니다. 지금 1,495원이고요. 신성 ST도 6.8% 강세입니다. 43,550원. 그리고 보게 되면은 효성중공업 아까 보셨고 SK 이터닉스가 1.7% 올라갑니다. 2150원이고요. 한중 NCS가 4.3%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마 컨덴서는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마 전기가 1.5% 올라가고요. 서진 시스템이 3% 강세 33,750원이고요. RS 오토메이션도 2.4% 올라갑니다. 그밖에 그리드 위즈 2.5% 상승 43,000원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ESS 관련주들 흐름도 좋고요. 오늘 보험주들 흐름 좋아요. 사실 근데 상승 탄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삼성화재가 1.2% 올라갑니다만 음봉이고요. 롯데손해보험도 0.7% 올라가고 현대해상 하나손해보험 상승 중입니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상승 탄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지금 796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95억 원, 647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도 지금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453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88억 원, 96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환율 어제 3시 30분 기준 대비로 알려드릴게요. 지금 2원 15전 상승한 1384원 15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 환율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참 국내 증시 보면은 미국 뉴욕 증시하고는 좀 온도차가 있네요. 네, 온도차가 있죠. 예. 온도차가 있고 사조자 들어간 종목들 보니까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는 한 이틀 매겨주면 빨리 나오는 게 순해요. 그게 빨리 수고 이제 전력 설비 저쪽은 굉장히 지금 추세적인 흐름인가 싶을 정도로 이제 강한데 그리고 2차 전지 쪽은 워낙에 뭐랄까 무겁네요. 뭐가 이렇게 한번 반등 시도는 나오는 것과 한데 그런 상황이고 지수 자체는 어쨌거나 그래도 교과서적인 어떤 지킬 레벨에서는 좀 지키면서 이렇게 눈치를 보고 해서 여전히 그때그때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크게 지금 안 사주니까 네. 시장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힘이 약한 그런 정도네요. 어쨌거나 유 본부장님하고 이렇게 수요일마다 만나지만 저는 유 본부장님 배워온 지 오래됐고 알지도 오래됐지만 금년 들어서 이렇게 유 본부장님을 새로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뭐냐 하면은 한 2, 3개월 전, 3, 4개월 전, 한 2, 3개월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시장이 의심이 갈 무렵에 강하게 얘기하셨거든요. 네. 강하게 얘기하셨는 대로 지금 시장이 왔어요, 또. 네. 그걸 또 어떻게 보면은 수익으로 고객들한테 돌려주고 계신 데다가. 근데 지금 시점에 어떻게 말씀하실까 싶었는데 굉장히 지금 이렇게 제가 납득이 될 만한 수준으로 말씀을 하시거든. 네. 여기서 그래요. 방송으로는 그거 하지만 여기서 설레발을 치면 안 된다고 하셨고 네. 직접 그런 표현을 하셨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지금 던질 건 아닌 것 같고 네. 또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렇게 대응해야 될 종목이 있다. 아까 이제 대표적으로 테슬라를 언급하셨고 네. 이거저거 머리 아프고 자신이 없으면은 ETF. ETF로 가자.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는데 네. 그동안 이제 미국 쪽이나 이런 쪽은 많이 그거 해주니까 좀 말씀을 아끼시지만 우리 국내 증시 좀 대책을 좀 세워주세요. 네.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려보자면 네, 좀 주세요, 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내 증시에 있어서 네. 올해 들어서 밸류업 얘기도 하고 있고 예. 어떤 재평가를 위한 노력이 들어가고는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제 경력 30년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를 들여다본 또 중국 증시를 들여다본 경험으로서는 아직까지 그 밸류업의 가능성을 저는 10%도 안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한국 시장에 있어서 트레이딩 시장이다. 즉 경기 민감한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미국의 경기가 지금 갑자기 경기 침체로 간다. 만약에 예.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더 이상 올라가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앞으로 2년 이상은 오지 않을 거다. 최소 그 정도의 기간은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어쨌든 노력은 하고 있잖아요. 밸류업을 하려고. 예, 그러면서 현재의 어떤 PER이라든지 현재의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비싸 보이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네.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그래서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승을 하면 저희는 앞자리 수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코스피 기준으로서. 그래서 즉 3,000을 돌파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어떤 대형 주도주가 삼성전자로서 자리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은 해요. 예.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리레이팅에 대한 가능성, 즉 3,000 위에 올라서서 예. 앞으로 계속 3,000 위에서 상승하는 장이 빠지는 장이 나올 가능성에 있어서는 저는 거기에 대한 크레딧은 좀 주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에는 뭔가 좀 구조적인 변화, 환골 탈태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가 안 보인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지금 단기적으로 앞으로 1년을 놓고 봤을 때 좋게 보고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뉴욕타임즈에서 저보고 인터뷰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얘기하자 물어봤더니 삼성전자의 지금 파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입니다. 아하. 아하. 처음으로 파업을 하고 있고 이게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 IT 기업의 파업 얘기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 외국인 투자자들한테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란 말이죠. 그렇겠죠. 그래서 저런 모습이 나오면은 우리나라 리레이팅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만큼 참 답답한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모멘텀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시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리레이팅이 일어나려면 뭔가 좀 다른 모습이 나와야 된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매번 파업 관련된 부분 가지고 계속 외국인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어쩔 수가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 아래에서는 또 이 리레이팅이 될 수 있을 가능성에 있어서는 조금 저는 회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말씀을 드리지만 코스피와 앞으로의 1년 정도의 주가 흐름을 봤었을 때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왜? 미국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잘 버티고 있고 또 계속해서 이 AI 사이클이 진행형이고 이 과정 아래에서 어쨌든 모멘텀은 우리한테 우호적이다. 즉 HBM 쪽도 그렇고 전기차 관련된 쪽도 그렇고 그래서 AI 사이클이 계속 진행형일 때에는 코스피가 막 급락하는 현상은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한국 증시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밸류업을 전에도 뭐 여러 얘기를 해왔지만 밸류업을 하려고 하는 기업이 밸류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아무리 프레셔를 준다 하더라도. 근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아무튼 이 엄청난 증여세와 여러 가지 부분으로 감안했었을 때, 그죠? 세금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그 밸류업 주주한테 돌려줄 가능성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미국의 PER이 25배까지 간다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해 벌어들인 돈 전부를 주주한테 다 환원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모든 벌어들인 돈 중에서 25% 정도밖에 환원 안 하니까. 그러면 PER이 25%밖에 안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밸류업이 되려면 왜 대만이 그렇게 많이 올라갔느냐? 대만의 배당 성량은 60%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PER이 2배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는 밸류업이 되려고 하면은 배당을 많이 하고 주주 환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은 밸류에이션의 업그레이드가 있을 수 있냐? 그죠? 그래서 주주 환원의 어떤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그 기업에 대해서는 올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기업을 제가 그렇게 뉴스로서 찾기도 어렵고 저희가 막 찾아다녀야지 볼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전체 시장의 어떤 밸류업이 참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앞서서 일단 뭐 미국에서 경기 침체 시그널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시장이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말씀 주셨으니까 그 신호를 어떻게 저희가 또 체크해 볼 수 있는지 상황을 좀 알려주세요. 지금 그 고용지표 발표되고 나서 그 좀 의견들이 올라오는 게 있는데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신규 채용 건수를 보고 있으면은 그렇게까지 많이 안 떨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게 이제 잡 오프닝입니다. 새로운 직장 구인
보면은 이제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좀 개별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좀 이런 모습이 나와요. 보시면 이게 이제 리테일 트레이드, 그러니까 소매 판매 쪽인데요. 예. 보시면은 지금 코로나 때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예, 직장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 안 좋은 모습이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 요거 말고 또 어떤 숫자들이 있냐면 호텔, 예. 그리고 뭐 그 이외에 어떤 이 기본적으로 지금 자꾸 우리가 변화하고 있는 거에 나오고 있는데 뭐냐면 코로나19 이후에 재테크 근무가 굉장히 많이 늘었단 말이죠, 미국이. 그렇죠. 예.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이나 뭐 관련돼서 어떤 레스토랑이나 뭐 이런 쪽에 있어서는 호텔이나 또 여기 리테일 트레이드나 이런 쪽은 자꾸 온라인화되고 있어요. 네네. 예. 배달시켜서 먹는 것도 많이 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숫자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보면 이게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하실 수가 있어요. 또 이런 숫자도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게 상업용 부동산의 그 신규로 이제 그 퍼밋을 받는, 그러니까 신규로 이제 인가를 받는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막 폭락을 했죠. 예, 정말 낮은 숫자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게 언제냐? 2008년, 2009년, 10년 이때 이 금융위기 터졌을 때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이거 보고 있으면은 절대 레벨도 그렇고 떨어지는 속도도 그렇고 이 그림은 좀 섬찟하네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것만 딱 보고 있으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숫자들을 보고 있으면 이거 경기 침체 바로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네. 저희는 이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 뭐냐면 미국의 어떤 이 산업들의 구조적인 변화가 생겼다. 즉 AI가 활성화되면서 또 코로나19가 들어오고 난 이후의 변화. 그래서 재테크 근무라든지 앞으로 이제 로봇을 활용하는 빈도수라든지 IoT, 인터넷 온 띵을 이용하는 빈도수라든지 이게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어떤 큰 경제적 위기를 만들기보다는 좀 더 빠른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킬 거다라는 거죠. 혹시 그 어떤 방송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뉴욕 맨하튼을 보시면은요. 상업용 부동산들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게 굉장히 활발해요.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사무실에 가서 일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케이스가 정말 많이 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점점점 AI가 활성화되면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은 우리가 어쨌든 경제 성장률은 AI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숫자는 좋게 나온다. 근데 이런 어떤 구조적인 변화에 맞물려 있는 산업들은 숫자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이 신용카드 연체율이 이게 벌써 11%대로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게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요 차트의 상대적으로 가장 밑에 있는 건 뭐죠? 모기지. 이건 돈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보시면은 가장 지금 연체율이 낮아요. 그래서 이게 또 괴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판단했었을 때는 저희는 이게 어떤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어떤 이런 숫자들이지 총체적 위기라든지 뭐 시스테믹 리스크, 그러니까 뭐 어떤 큰 체계적 위기가 올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사실 포트폴리오 전략은 앞서 들었으니까 오늘은 저희 생방송이니까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어떤 리포트 관심 있게 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양시장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고점 수준에서 단기 차익 실현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수의 상승이 좀 제한되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이 시각 현재 0.19% 내립니다. 2862선에서 전개가 되고 있고 코스닥은 하락폭이 조금 더 큰데요. 0.4% 마이너스권으로 856선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늘은 기관이 좀 많이 팝니다. 1,025억 원 매도 5위. 더불어서 외국인도 지금은 매도세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소폭이지만 2억 원의 매도 5위 기록 중이고요. 개인만 홀로 1,242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외국인이 554억 원, 기관이 112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개인 홀로 757억 원 사자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 확인하시죠. 오늘은 우주항공과 국방, 전기 장비, 생물공학 업종이 오릅니다. 반면에 통신 장비와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 게임 업종은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강했던 전선주가 오늘도 상승합니다. 인공지능발 전기 대란이 우려되면서 현재 원자재 투자자들이 구리를 대거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소식에 구리 가격 추가 상승 가능성이 커진 영향입니다. 구리 사용량이 많은 전선 수요도 늘어날 것이란 전망에 전선주가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주 중에서는 대원전선이 8% 넘는 상승 흐름 보이면서 4,48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KBI 메탈도 6.1% 플러스권으로 2,605원, 가온전선 4.72% 올라갑니다. 52,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대한전선이 2.74% 오르며 15,400원, 일진전기도 1% 가까이 오르면서 27,500원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력설비 관련주도 덩달아 올라갑니다.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과 더불어서 미국에서는 노후된 전력 설비와 전선 등을 교체하고 또 정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전력 설비 관련주 중에서는 세명전기가 11.28% 급등하면서 9,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대원전선 그리고 가온전선 여전히 오름세 유지 중이고 한전산업도 6.27% 올라갑니다. 거래가 15,590원. 제일일렉트릭은 6.25%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는 9,340원으로 집계됩니다. 오늘은 추가적으로 보안주도 올라갑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AI 기능을 속속 도입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국 직원들에게 안드로이드 폰 금지령을 내리고 아이폰만 사용하도록 지시했다는 소식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에 보안주 내에서는 사이버원이 15.17% 상승합니다. 3,795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5.56% 플러스권으로 26만 6천 원이고 포커스 HNS는 오늘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거의 상한가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25.17% 불기둥을 세우면서 거래가 3,420원으로 집계됩니다. 더불어서 아이리스가 1.28%, 하이트론이 1.87%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력 저장 장치 ESS 관련주도 상승세 이어갑니다. 삼성 SDI가 미국 최대 전력 기업인 넥스테라 에너지에 1조 원대 규모의 ESS용 배터리 납품을 협의 중이라는 소식에 그 소식 이후에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ESS 시장 성장의 직접적인 수혜로 매출이 1조 원을 달성할 것이란 증권가의 전망이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삼진 L&D가 10.45%, 한전산업이 5.39% 올라가고요. 신성 ST 6.01% 플러스권으로 43,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과 한중 NCS 역시도 2% 넘는 상승 흐름 유지 중입니다. 오늘 좀 지수 자체는 다소 약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크라우드에셋 김도현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30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준 발표를 앞두고 국내 원자력 발전 관련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프랑스보다 우리나라의 수주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는데 관련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최근 원전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왔었습니다. 세계 원자력협회 WNA에 따르면 한수원의 원전 건설 단가는 2021년 기준으로 프랑스의 절반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철 단가가 낮고 납기 내에 준공할 능력이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면서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번 수주전에서는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중도 탈락했고 새로 짓고 있는 원전도 4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내용은 주요 해외 원전 타임라인입니다. 체코 대형 원전 4기를 시작으로 해서 루마니아 뉴스케일 SMR과 2025년도에는 폴란드 대형 원전 2기와 아랍에미레이트 대형 원전 2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원전 섹터의 해외 수주 이벤트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월에 발표한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 실무안에서도 SMR 1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4기 건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원전 섹터는 국내에 모두 수주 이벤트가 있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 세계 원전 수요 확대에 따라서 수주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안정적인 대형주를 살펴보신다면 한전 KPS를 먼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전 KPS는 한국전력 자회사로 발전소 및 송배전 설비의 정비업체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2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로는 당연히 체코 원전 관련 수주 모멘텀입니다.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를 하게 된다면 관련해서 정비 매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안정적인 실적인데 최근 전력 수요 증가와 함께 신규 원전 가동에 따른 계획 예방 정비 수주 증가가 기대가 되고 그리고 해외 원전 수출 기회도 계속 열려 있기 때문에 추후에도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조금 더 변동성이 큰 종목을 선호하신다면 금양그린파워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양그린파워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종합건설 기업입니다. 현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개발부터 EPC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 중에 있습니다. 동사는 최근 5월 현대건설과 292억 원 규모의 신한울 3, 4호기 주설비 공사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작년에는 민간합동 SMR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바도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동사의 원자력 사업 성장성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금양그린파워는 원자력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에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의 사이트 구축, 그리고 경상정비 참여를 비롯해서 ESS, 수소 연료전지 발전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금양그린파워의 최대 강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연고점 수준이라 그런지 더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이번 주는 여러 이벤트가 열릴 예정입니다. 기업들 실적 발표도 있고 그리고 어제와 오늘 파월 연준 의장의 통화정책 보고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토 정상회의도 오늘부터 개최가 될 예정이고 11일 목요일에는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그리고 12일 금요일에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6월 CPI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이번 CPI를 전년 대비 상승률이 5월 3.3%에서 6월 3.1%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3.4%로 전월과 같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 만약 이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할 경우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CPI 결과에 주목을 하면서 신중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최근 국내 증시는 조정을 많이 받아온 만큼 경계감 속에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주 우리나라 금통위 그리고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 이벤트들이 환율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최진호 이코노미스트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진호입니다. 네, 이번 주 준비한 소식 어떤 내용인가요? 예, 지난주에 미국 고용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좀 높아지면서 달러 강세는 일단 조금 속도가 조절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이제 파월 의장의 창원 출석 발언을 살펴보면 물가가 둔화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하겠다라는 그런 중립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일 새벽에 발표될 미국 소비자 물가 그리고 한국 금통위 등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을 봐서는 어떻게 보면 뭐 미국채 금리도 낮아지고 달러도 조금은 더 약세로 가도 될 법했는데 막상 시장 흐름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 와중에 지금 이제 최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파월 의장도 슬쩍 CPI에다가 이렇게 한번 미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CPI 결과 이후에 달러의 어떤 추세적인 변화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이번 주 목요일이죠.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 새벽에 이제 미국의 6월 CPI가 발표가 되는데요. 앞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듯이 물가 자체가 아직 레벨 자체가 좀 높긴 하지만 방향성이 그래도 아래쪽만 유지가 된다면 앞에서 월초에 발표된 고용 둔화까지 고려를 할 경우에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기대는 여전히 지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추세적인 달러 약세로 연결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단언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조금 가시화된다 하더라도 이번 인하 사이클은 급격한 인하보다는 완만한 보험성 인하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선제적으로 금리를 미리 인하했던 유럽 중앙은행이 추가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고요. 또한 일본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기준금리 인상하기에는 또 매우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주요 선진국들의 통화 정책이 전환되는 그런 속도의 차이 때문에 유로화와 엔화의 약세 압력이 좀 이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달러의 바닥을 좀 생각보다는 견조하게 떠받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내일 한국은행 금통위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많은 상황인데 금통위 관전 포인트도 좀 알려주세요. 이번 금통위도 기준금리는 역시 동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심 깊게 봐야 할 부분은 역시 이제 금리 인하에 투표하는 소수 의견이 과연 나올 것인가 이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이제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은행에 선제적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그런 발언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어제 국회 기획재정에 출석한 이제 이창용 총재는 원론적인 발언을 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의견은 다양하게 청취하되 금리 결정은 금통위가 독립적으로 한다라는 정도였는데요. 상반기까지 금통위원들의 성향을 좀 복기를 해보면 총재를 제외한 6명 중에 5명이 당분간 그러니까 구체적인 시기로는 한 3개월 정도까지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필요가 있겠고 한 명의 위원만 3개월 후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자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금통위원들의 생각이 이번에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겠고요. 정치권에서 기준금리 인하 요구 발언이 이렇게 나오는 배경에는 결국에는 근원 물가가 낮다라는 점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니 쉽게 기준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지 못하는 데에는 근원 물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헤드라인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예상하고 있는 헤드라인 물가와 근원 물가의 갭, 그리고 그것이 수렴해가는 속도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 하는 것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엔화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161엔대까지 올라오고 나서는 다소 이렇게 뚜렷한 방향성은 갖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무려 3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계속 올라오기만 하는 달러 환율이니까 엔화 약세는 계속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고 지금 여기서 엔화 쪽에서 어떤 반전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엔화의 유의미한 강세 반전은 단기간 내 기대하기는 좀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엔화가 유의미하게 강세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큰 그림에서 놓고 보면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는 일단은 인하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일본은 공격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통화정책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위쪽을 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둘 다 속도가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와 이제 시기에 대한 그런 논쟁이 계속되고 있고요.
일본은 이제 근원 물가가 이미 2%에 도달해 있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작년보다 크게 둔화된 0.9%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일본 중앙은행이 공격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엔화 약세는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속도 측면에서 볼 때 그러니까 최근 한 달 정도 엔달러 환율이 155 또는 156인에서 160인까지 치고 올라오는 이런 과정에서는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스프레드에 비해서는 분명히 과도하게 빨리 진행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만약에 이번 달 이제 31일에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일본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게 된다면 엔화가 이제 본격적인 강세 반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약세 브레이크가 한 번쯤 걸리면서 약간 환율을 되돌리는 그 정도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위안화 좀 여쭤볼게요. 어제 이제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정책 금리를 7일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한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면서 이제 위안화 변동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것 같은데 중국의 환율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중국의 정책 금리가 이제 7일물로 바뀌는 것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위안화 국제화라는 그런 테마에 부합하는 이제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안화 변동성이 이제 단기 금리에 조금 더 민감해질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정책 당국의 이제 마켓 거버넌스는 조금 약해지기 때문에 외국인이 좀 반길 만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대외 여건이나 내부적으로 중국의 펀더멘탈을 보더라도 이 위안화 환율의 방향성의 무게 중심이 위안화 절상보다는 절하 쪽에 실려 있다는 것입니다. 통화 절하는 뭐 외국인들이나 중국 외환 당국 입장에서도 그렇게 반길 만한 요인은 분명 아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중국의 정책 금리가 단기물로 변화되는 것은 위안화 국제화라는 그런 중국 정부의 장기적인 추진 과제 하나로 보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단기간 내 급격한 변경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 대출 때문에 은행 다녀오신 분들 금리 어떠셨나요? 금리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내려갔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실제로 받아보니까 은행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금리가 많이 내려간 건 아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꽤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거나 뭐 과거 금리 상승기에 비해서는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이 조금 미뤄지면서 주택 구입 서두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하반기 대출 좀 이렇게 저렴하게 똑똑하게 받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진 레오대출연구소 대표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먼저 가계대출 상황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지금 뭐 대출 잔액이 계속 늘고 있다는데 결국 그렇다면 이것도 뭐 보나마나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현재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이제 그 이유를 뭐 세 가지로 조금 요약을 해본다라고 하면 첫 번째가 스트레스 DSR이 이제 2단계를 이제 7월 달부터 실행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내 대출 한도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이제 걱정을 하게 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미리 어차피 받을 대출 미리 실행을 하겠다라고 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약간 집중적으로 6월 달에 실행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격을 올린다라는 그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많은 분들이 물건을 미리 사잖아요. 그거하고 그렇죠. 약간 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급격하게 신청을 해서 잔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주택 매매가 활성화된 것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예. 경우에 잔액이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을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서민하고 실수요자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그 디딤돌, 버팀목 대출의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이 상품은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정책 모기지 상품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엄격한 관리를 해서 혜택을 받을 분들이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그런 상품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는 분들의 그 금리가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네. 얼마에 실행이 됐는지 그랬더니 5억 원이 1.7%에 실행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 분들이 그 집을 사는 것이 굉장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전 월세로 거주를 하시다가 네. 이제는 집을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증가를 했는데
그 모든 지역의 주택이 이제 거래가 활발한 것은 아니고요. 서울 수도권, 특히 이제 신축을 위주로 해서 많은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월달 가계부채 잔액이 708조 5,723억 원으로 2021년 7월 이후 가장 큰 증가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금융당국은 지금 가계부채가 너무 급증을 했기 때문에 약간 좀 당황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가계대출 추이를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리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님, 네. 우리 꾸준히 이제 보아오신 애청자분들은 뭐 지난달에 공부하신 내용이긴 한데 네. 그래도 또 생소하신 분들 네. 스트레스 DSR 간략하게 한번 핵심만. 네. 스트레스 DSR은요, 이제 원래 DSR에다가 스트레스 금리를 이제 더하는 건데요. 네.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그 변동금리가 조금 이제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원래 금리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금리가 4.5%다. 예. 그러면 거기에다가 할증을 하는 거죠. 4.5가 아니라 4.8로 DSR을 계산을 해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금리를 높게 계산을 하다 보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변동금리를 받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하게 적용을 하는 것이 스트레스 DSR이고요. 결론적으로 대출의 한도가 줄어들 수 있는 구조가 형성이 되는 것이 스트레스 DSR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앞으로 좀 금리가 인하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서인지 그 1년 안에 집을 사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분들이 10명 중 6명이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은 금리가 아무래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네. 지금 금리가 낮아진 거예요? 아니면 낮아질 거다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낮아진 것은 맞습니다. 낮아졌어요. 네, 예, 그리고 그 이제 조사를 해 보면 그 한 달 반 전하고 지금 한 달 반 전이 뭐 5월 달 그리고 뭐 6월 달 그리고 7월 달 금리를 따져 본다라고 하면 한 달 반 전에 비해서 뭐 거의 0.5%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금리가 낮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 4%가 넘어가게 되면 심리적으로 금리가 너무 높다. 그리고 3%는 받을만 하다. 2%는 너무 좋다. 뭐 이런 약간의 심리적 저항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3%대로 금리가 내려오다 보니까 매매를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이 집을 사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의 그 집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투자자분들은 아니고요. 거의 다 실수요자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할 그 적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많은 분들이 집을 구매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따져 본다라고 하면 그 시중은행에서는 2.9%에서 5% 초반까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2%까지 내려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금리가 많이 떨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하고 2024년 하반기하고 2025년 상반기에 집을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 무주택자 분들이세요. 무주택자 분들이 이제 계약갱신권도 벌써 4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 사용을 하셨고 이번에 다시 전세로 가야 되는지 집을 사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계약갱신권을 쓰셨던 분들이 낮은 전세 보증금을 이용을 하시는데 지금 전세가가 조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집을 사야 되겠다라고 많이 전환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상급지로 이동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번 기회에 내가 더 넓은 평수로 갈아타겠다, 더 좋은 지역으로 갈아타겠다 하면서 내 집 마련에 그 상급지 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금리가 떨어지면 이자 부담이 줄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전세보다는 매매로 더 이동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세 금리보다 매매 금리가 조금 더 저렴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 그러면 그냥 집을 살까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전세가율은 높아졌는데 오히려 매매 금리가 저렴하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쪽으로 수요가 몰리겠네요. 약간 그렇습니다. 네. 아니 지금 좀 전에 저 대출금리 비교해놓은 표가 나왔습니다만 대표님. 네. 아니 저 보세요. 두 번째 칸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 2024년 6월 연 2.940에서 5.445%. 네. 무슨 뭐 코스피 전망하시오 할 때만 2,000포인트에서 3,500포인트 뭐 이거하고 비슷한데. 네. 아니 저 누가 할 거 아니에요. 야 나 2%대로 나 대출 받았어 소리 듣고 갔다가 저거 적용 못 받고 뭐 5% 받으면은 욕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이 이유가 뭔가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네, 범위가 이렇게 넓은 네.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대출 금리를 산정을 할 때는 이제 기준금리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 모두 동일하니까 네. 뭐 논란의 여지가 없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상금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가상금리는 은행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뭐 거기까지도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죠. 네.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이제 우대금리입니다. 우대금리.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우대 항목을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저렇게 금리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희가 이제 부수거래 항목이라고 그래서 뭔가 은행에다가 실적을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상품 가입하고 네, 카드 맞아요. 쓰고 이런 실적 채워지면 적금하고 예. 청약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금리가 뭐 굉장히 많이 내려가게 되는데 그거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제 저런 5% 금리까지 받는 분도 뭐 게다가 신용도 안 좋다 뭐 이렇게 되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2.94%, 2.95% 얘기를 듣고 해당 은행으로 이제 달려간 거죠. 나도 2%의 금리를 받고 싶다. 네. 예, 그래서 그 기사가 나온 그 당일날 그 은행이 이제 마비가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제 문의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도대체 이 금리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살펴봤는데 그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사회적 지원 대상자. 그래서 사회적 지원 대상자는 누구냐? 예. 그 세터민. 하고 고엽제 피해 대상자 그리고 결혼 이민자 뭐 우리가 이렇게 흔히 이렇게 많이 접하지 못하는 네, 네. 예, 그런 분들이 해당이고요. 그리고 서울시 모범 납세자 뭐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2.95%의 금리까지 내려가기는 하는데 일반적인 분들의 금리의 최저 그 단계는 한 3.3% 정도의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면 될. 네. 예. 기준금리 올해 하반기 지금 최소 한 번은 더 내려갈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체감은 덜한다 하더라도 일단 뭐 시중은행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네. 대출 받으실 때 변동금리가 아니라 이제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 비중이 좀 점차 높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 변동금리를 하고 싶으시죠. 예, 많은 분들이 금리가 떨어지니까 변동금리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고정금리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이제 2024년도 정부에서 행정 지도를 하게 되면서 이제 순수 고정금리, 만기 고정이죠. 30년, 40년 고정금리하고 이제 5년 주기형 상품이 있어요. 5년 주기형은 뭐냐면 5년 고정이기는 맞아요. 근데 5년 있다가 다시 5년 동안 고정. 그러니까 5년마다 이제 변동인 거죠. 예, 그 상품에 대해서 약간의 혜택을 줬어요. 그래서 그 비중이 30% 이상으로 이제 설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은행에서는 이런 상품을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런 상품의 금리가 잘 팔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싸야 되겠죠. 그래서 금리를 조금 낮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대출 받는 분들의 90% 가까이가 이런 주기형 상품이라든지 혼합형이라든지 고정 금리를 선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절대적으로도 고정금리가 당장 낮죠. 맞습니다. 변동보다. 네, 그래서 거의 1%, 0.5%에서 1% 가까이 저렴하기 때문에 저 같아도 당장 대출 실행하면 이자가 싼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려갈 것은 이제 모두 기대를 하고 있지만 눈앞에 보이는 저렴한 금리를 선택하다 보니까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대출 한도 면에서도 지금 스트레스 DSR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변동금리를 선택을 하게 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고 싶은 분들 입장에서도 고정금리를 선택을 하는 분들이 이제 훨씬 더 늘어나고 있고요. 앞으로 스트레스 DSR이 더 강화가 되면 더욱더 고정금리를 선택할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왜 고정금리가 늘어나는가 뭐 인지상정 같아요. 저는 조삼모사에 치면은 네. 차라리 아침에 도토리 4개 조삼모삼으로 가겠어요. 당장 하나 더 먹는 게 낫지. 안 그런가? 맞습니다. 저녁까지 뭔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네, 그렇죠. 일단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정금리 선택한 거 아니겠어요? 일단 저렴한 걸로 빨리 실행을 하자. 예. 네. 그리고 요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네. 흔히들 인터넷 뱅킹이 네. 훨씬 뭐 금리도 낮다, 뭐 여러 가지 뭐 서비스가 시중에서 못하는 뭐 아주 네. 그거 한 것들 많이 그렇죠. 한다라고 편하다, 생각하는데 뭐 이런 막상 말씀. 가보니까 안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 초에는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적용이 됐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올해 초에 이제 대환 대출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인터넷 은행이 거의 쓸어 담았어요. 시중에 은행에 있는 대출들을 거의 다 담아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대출 갈아타면서 그렇죠. 차주들이 전부 그쪽으로 갔다. 네, 인터넷 뱅킹에서 빌려서 갔어요. 갚았다. 네. 인뱅에서 금리를 낮추다 보니 대환을 하고 싶고 편하고 하니까 많이 갔는데 이 은행의 대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작정 한 은행이 모든 대출을 쓸어 담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너무 대출을 많이 했으니까 금융 당국의 이제 눈치도 보게 되고요. 약간 부채를 지금 정부에서는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너무 많이 대출을 하게 되니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리고 지금 영업을 해야 되는 은행들이 있어요. 시중 은행 중에서는 가계 부채가 생각보다 안 채워진 그런 은행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은행들은 당연히 인터넷 뱅킹 은행보다는 금리가 낮은 은행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선입견을 가지고 인터넷 은행으로 가면 금리가 쌀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모든 은행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고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는 원래 중저 신용자의 대출에 원래 주력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주택담보대출에 공격적으로 늘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금리가 조금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시중은행들 늘 보면 엄청난 이익을 내는데 그래 우리가 마음 먹고 좀 덜 먹지 하면은 또 금리 낮춰줄 수 있으니 인터넷 뱅킹 정도야 또 싸우려면 싸울 수가 있겠네. 시중은행이. 네, 그래서 현재는 그렇죠. 네, 조금 시중은행이 훨씬 저렴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금 양시장 좀 소폭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대형주 쪽으로는 또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유입되면서 좀 보합권에서 움직임 좀 이어지네요. 예, 잔잔한 가운데 섹터별 순환매입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